비극의 탄생의 그 첫 질문이 쇼펜하우부터 시작합니다. 좋다. 쇼펜하우가 맞다면 왜 살아야 되나? 인생이 고통의 바다를 벗어날 수 없는 게 뭐 만약에 필연적인 거라 그러면 그러다가 뭐 해탈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되는 거고 뭐 바랄 게 못 되고 어쩌다가 그냥 저 관조적인 어떤 미적인 쾌감 뭐 조금 느끼고 갈 정도고, 그리고 나는 맹목적인 어떤 삶의 본능에 쫓겨가지고 이유도 모르고 살고, 그러면 뭐하러 사냐라고 하는 질문이 제기가 되는 거죠. 왜 사냐? 예. 그러면서 이제 옛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를 하나 들려주면서 이 비극의 탄생이 시작됩니다. 살레노스라고 하는 그 반인 반수가 있어요. 살레노스라고 하는 반인 반수가 있는데, 그 미다스 왕이라고 옛날에 그 뭐 건드리는 것마다 황금 됐다라고 하는 그 왕이 아주 탐욕스러운 왕이었거든. 이 미다스 왕이 살레노스를 숲속에서 잡아 포획을 합니다. 살레노스는 세상에 모르는 게 없는 지혜의 어떤 신 같은 이런 위상에 있었던 반인 반수였던 거죠. 아주 지혜로운 거인족. 예. 그러니까 뭐 거인족 그러면 힘 되게 셀 것 같은데 사람한테 잡히고. 하여튼 잡혀가지고 미다스 왕이 탐욕스러운 왕이니까 물어봅니다.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알려주면 풀어줄게. 하니까 살레노스가 알기 싫을 텐데 그래요. 듣고 싶지 않을 텐데. 네가 불쌍해서 내가 답을 못 알려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미다스 왕이 쪼르죠 이제. 이거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제일 좋은 거 알려주면 어떻게든 보상도 하고 뭐 이렇게 풀어주고 막 할 테니까 막 쪼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레노스가 얘기해 줍니다. 정답을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좋은 거 안 태어나는 거다. 안 태어나는 거다. 이미 태어났잖아요. 묻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태어났으니까 그럼 좋다 이게. 이미 태어났으니까 네 답은 지금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좋아. 그럼 두 번째로 좋은 게 뭐냐? 이제 짐작이 되시죠? 두 번째로 좋은 건 뭐겠습니까? 빨리 죽는 거. 빨리 죽는 거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딱 쇼펜하우어의 입장이에요. 해탈하면 안 태어날 거 아닙니까? 안 태어나는 게 제일 좋고, 어쩔 수 없이 태어나서 빨리 죽는 게 좋다. 이런 걸 철학이라고. 이제 이랬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니체가 자기 얘기를 시작하죠. 자기 얘기를 시작하죠.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고통의 바다로 보고 모든 욕망이 고통을 일으키는 진원지로만 봤는데 과연 그러냐? 그럼 지금까지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왔냐는 거야. 실제로 세계가 그렇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의욕으로 어떻게 살아왔냐? 그럼 다 착각에 빠져가지고 전부 망상에 빠져가지고 살아왔냐? 그럼 좋다. 다시 보자. 우리를 살아남게 했던 힘이 뭐냐? 이 고통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살아남게 했던 그 힘이 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처음에 딱 들으면 약간 황당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물론 제가 제 버전으로 살짝 해석을 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거짓말 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거짓말 할 줄 아는 능력, 꾸며내는 능력, 가상을 만들어내는 능력, 환상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게 능력이라는 거야. 보세요. 세상이 정말 날 것 그대로 고통스럽다는 사람은 못 살아. 근데 날 것 그대로 고통스러운 이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자기 방어를 위해서라도 자기 보호를 위해서라도 뭘 해야 되는데 그 뭐가 환상적인 거를 만들어낼 줄 아는 능력, 가상적인 거를 만들어낼 줄 아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째 보면 삶에 대한 합리화 내지는 정당화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가 됐든지 간에 인간은 그걸 끊임없이 만들어냈다. 근데 이거 창조력이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스럽고 더러운 세상에 뭔가를 만들어냄으로써 인간은 참고 견디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야. 예. 꿈과 환상과 신화 같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인간한테 있었다. 이렇게 무언가를 아름답게 꾸며내는 능력, 무언가를 아름답게 꾸며내는 이 능력이 있었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문화가 고대 그리스 시절의 아폴론적인 어떤 문화였다. 그리스 비극 시대에 비극이 탄생하던 시기에 두 명의 신성이 사람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신성이었는데 그 하나가 아폴론이고 하나는 디오니소스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신성은 서로 약간 다른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폴로는 뭐냐 하면 아폴로는 뭔가를 형태 지우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언어와 논리를 만들어내고 한마디로 문명적인 어떤 성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따지자면 오성홍 같은 거예요. 물론 오성은 그 자체는 아닙니다. 아폴론의 오성은 아니지만 뭔가 아름다운 그 형식미를 만들어내고 뭔가 꾸미고 예, 형태 지우고 하는 이 능력을 아폴론이 상징하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 음악이 먼저 발달했을까요? 미술이 먼저 발달했을까요? 예? 예? 미술이 먼저 발달했어요. 미술이 먼저 발달했습니다. 여기서 미술이라 하면 드로잉이 아니고 조형. 실제로 발도르프 교과 커리큘럼에서도 제일 먼저 시킨 게 조형이에요. 흑장난. 이거부터 시킵니다. 근데 이게 필연성이 있어요. 사람이 발달할 때도 그렇고 인류 문명이 발달할 때도 그렇고 맨 먼저 하는 건 뭐냐 하면 사지를 통해서 대상을 조물락거리면서 대상에 대해서 느끼고 자기를 표현하는 요거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조형이에요. 조형입니다. 조형이 조금 더 이제 발달하게 되면 여러 종류의 공예가 되는 거죠. 예. 아주 원초적인 물질과의 접촉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조형이고 그 다음에 리듬 박자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몸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춤이 되는 거고 이 춤이 내면화돼서 안으로 들어가면 멜로디가 되고 음악이 됩니다. 그래서 조형, 발도르프 커리큘럼에서도 조형부터 시작해가지고 조형, 습식 수채화 그 사이에 공예는 계속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음악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인류 발달사도 이랬다는 거죠. 아폴론적인 이 신성은 고대 그리스의 그 웅장한 신전들, 건축물들, 신화 세계의 건축물들 이런 걸 만들어냈던 정신적인 힘, 이게 아폴론적인 신성이 상징하는 거였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니체는 음악이 본격적으로 발달한 건 유대인들한테 와서 발달했다고 봐요. 유대 문화에 와서 발달한 거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사실상 전 세계 찬송가는 말할 것도 없고 군가 같은 것들이 거의 유대풍이에요. 서양 음악의 기초는 전부 유대 문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한데 이제 아폴론적인 힘, 이게 바로 뭔가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고 뭔가 표현 수단을 만들어내고 언어와 예술을 만들어낸 힘이었다라고 봐요. 조형적인 힘이다. 이게 조형적인 힘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상은 불안정하고 끊임없이 고통은 있고 끊임없는 변수들이 있는데 이 많은 변화와 고통 속에서 뭔가 인간이 안심을 하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힘, 이게 아폴론적인 힘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쇼펜하우어 말이 맞다면 이건 가상을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실제를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까 거짓말하는 능력이라고 한 거예요. 가상의 세계, 꿈의 세계, 환상의 세계, 이거를 인간은
만들어내는 힘을 가졌다. 여기서 중요한 게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창조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생의 본질이 고통이라면 이 고통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다면 인류는 절단난다는 거지. 근데 그 힘이 있었다는 거야. 그게 바로 가상을 만들어서라도 자기를 보호할 줄 아는 그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살만한 어떤 문명적인 조건을 만들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얘 이 힘 하나만 있으면 얘도 정형화되고 고착되고 패턴화되고 안착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 고인물이 썩는다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 창조성이 활력이 떨어지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위협하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얘를 위협하는 힘이 디오니소스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그럼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거는 어원상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갈라져서 두 번째로 태어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분화된 존재라는 거야. 분화된 존재. 분화된 존재. 그럼 분화가 됐다는 데에서 이제 바로 연상이 되는 게 어떤 세상에 대한 파괴적인 힘. 파괴적인 힘. 아폴로는 가상을 만들어내는 힘이잖아요. 그리고 문명적인 힘이잖아요. 디오니소스는 이거하고 대칭해 있는 힘인 거죠. 뭔가를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고 뭔가를 파괴하는 힘. 문명적인 힘이 아니고 자연적인 힘. 자연의 위협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인간에게 아름다운 어떤 그 아름다움을 창조해낼 수 있는 이 아폴로적인 힘에 의해서 인간의 삶은 이 고통의 바다 속에서 구원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봐요. 구원을 찾을 수 있었지만 이 문명의 힘만으로 거대한 자연과 운명 앞에 나약하잖아. 여전히 나약한데 이 디오니소스적인 파괴적인 힘, 자연의 힘 이런 거 안에서도 인간은 살 길을 찾는다라는 거야. 어떤 식으로 살 길을 찾는가 하면 그 힘에 맞서 싸울 수가 없을 때에는 그 힘하고 합일되려고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디오니소스 축제였다는 거야. 디오니소스 축제는 잘 아시다시피 아주 야만적인 축제거든요. 모든 근기를 다 깨버리고 모든 문명적인 근기를 다 해체시켜버리고 질펀하게 술 처먹고 예. 그리고 온갖 종류의 그 문명적 근기사항들을 일부러 위반하고 그러면서 혼쭐을 빼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식의 의식이란 말이지. 예. 이런 어떤 그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저항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디오니소스적인 힘에 자기를 맡김으로써 인간은 여기에서도 위안을 얻어내는 영민한 능력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의 힘이 대칭적이죠. 하나는 문명을 만들어내는 힘이고 하나는 이 문명을 위협하는 자연의 힘인데 이 자연의 힘에서는 합일됨으로써 위안을 찾고 이 문명의 힘에서는 어떤 고통에 저항하는 구원을 찾고 이런 식으로 인간은 자기 인생을 나름대로 조율하면서 고통과 운명 앞에 맞섰다라는 거야. 이제 여기서 니체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이 힘도 있지. 모든 것이 허상이고 환상이기만 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처럼 이 염세적인 세상에 저항할 힘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인간이 어떻게 문명을 이루고 살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을 여기까지 끌고 온 그 힘은 인간이 뭔가 신과 같이 창조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 가상적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저항할 수 없는 힘에 부닥쳤을 때는 합의라는 논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폴론적인 힘과 그래서 디오니소스적인 힘이 늘 있음으로써 아폴론적인 힘은 항상 긴장관계에 있게 되잖아요. 아폴로가 뭘 만들어 놓으면 디오니소스는 이걸 파괴해. 긴장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폴로는 매너리즘에 안 빠지게 되는 거야. 파괴당하면 더 좋은 걸 또 만들어내. 이런 식으로. 이 둘의 변정법에 의해 가지고 문명이 발달해왔다고 보는 거예요. 예. 이 둘의 변정법에 의해서 문명은 발달해왔고 이 둘이 정말 잘 어울려서 탄생한 예술이
그리스 비극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리스 비극이다. 그래서 그리스 비극의 기본적인 구조는 딱 인간이 맞을 수 없는 어떤 운명의 장난, 아니 고통. 이게 이제 밑바닥에 페이소스가 깔려 있으니까 비극인 거죠. 근데 비극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인간이 이 운명적 고통 앞에 어떤 식으로든지 삶의 논리를 찾아내는 걸로 이제 비극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가 잘 어우러져서 탄생시킨 게 고대 그리스 비극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개의 양극적인 힘에, 그러면서 이제 비극의 탄생은 이게, 그런데 이 찬란하게 꽃피웠던, 자, 근데 만약에 아폴론적인 힘에서 미술, 어떤 조형, 건축 이런 게 나온 거라면 뭔가를 형태 주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나왔다는 거야. 대표적으로 신전들입니다. 신전과 부조들입니다. 조각상들 이런 것들이 나왔다. 실제 그리스 문화에서는 음악이 거의 발달 안 합니다. 예. 대부분 조각과 건축들입니다. 대부분 조각과 건축인데 이거 먼저 발달하고 나중에 이제 디오니소스적인 힘이 주가 되면서 여기서 나오는 게 디오니소스 축제가 대표적인 원시 축제잖아요. 근데 이 원시 축제로부터 춤, 음악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래서 아폴론적인 힘은 건축이 대표하고 디오니소스적인 힘은 이제 원시종합 예술 중에서도 특히 춤과 음악이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어떤 예술 형식들이 인간의 삶을 이끌어 왔다. 자, 쇼펜하우어가 맨 끝에 미를 남겼잖아요. 근데 이때 쇼펜하우어한테 있어서 미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삶에 잠깐의 위로를 주는 거에 불과한 거였어요. 잠깐의 위로를 주는 거에 불과한 거였는데 니체한테 와가지고는 이게 있어가지고 인간이 살 수가 있었다는 거야. 예술이야말로 인간의 삶을 가능하게 했던 가장 원형적인 형이상학이다 라고 니체는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술에 대한 어떤 창조 능력, 지향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게 없었다 그러면 인간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라고 일단 보는 거예요. 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색깔을 확 바꾸죠. 쇼펜하우어에서 니체로 들어오면서 이 미에 대한 가치평가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쇼펜하우어한테 있어서 미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수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인데 니체한테 있어서 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인 거야. 그래서 니체의 가장 유명한 명제 중에 하나가 여기서 나오는 명제가 학문을 예술의 눈으로, 예술을 삶의 눈으로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이건 니체의 초기 명제 중에 제일 중요한 명제인데요. 학문 밑바닥에는 학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바탕이 됐던 게 예술이다 이거예요. 예술이고 이 예술보다도 더 밑바닥에 있는 거는 삶에 대한 태도다라는 거예요. 삶에 대한 태도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상상력 이런 게 예술적인 거하고 관련돼 있다라고 보고 인간의 본능이나 충동 이런 것들이 이 밑바닥에 있는 삶에 대한 태도죠. 인간의 욕망, 본능 이런 것들. 예. 욕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 논리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성적인 능력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의 시각은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우수한 능력이고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우수한 능력이다. 좀 월등한 능력이다. 이렇게 본다. 근데 니체는 이거 뒤집어 버리는 거죠. 오히려 니체는 이게 바로 오히려 이성이 등장해가지고 아폴로와 디오니소스의 그 활기찬 활력을 아폴로와 디오니소스가 엄청난 창조력을 보이면서 인간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줬던 힘이었는데 소크라테스가 등장해서 또 칙칙한 세계를 만들어놨다. 이럽니다. 소크라테스로부터 닐리즘이 나왔다 이래요. 예. 왜냐하면 저 어떤 거대한 예술적 창조력 이런 건 논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증명할 수 있는 것만 가치 있다고 얘기했거든. 그때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이상한 놈인 거예요. 논리적 증명이 되는 것만이 가치 있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아 죽은 거죠. 그때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는 이상한 놈인 거야. 사람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직관도 있고 본능도 있고 그런 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얘는 이성만 중요하다고 안 해?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논리적 증명이라고 하는 거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거 본 적도 없는데 진리가 있다고 사람들이 믿는 본질이 뭐냐? 신을 본 적도 없는데 신을 믿는 본질이 뭐냐? 예. 뭔가 그 궁극적인 의지처를 찾는 거거든요. 예. 나라는 존재의 불안, 인간의 어떤 존재적인 불안을 최종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어떤 궁극적 의지처를 찾는 심리가 있단 말이지. 심리가 있는데 이 심리가 만들어낸 허상들이다라고 니체는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온갖 종류의 유토피아즘, 온갖 종류의 아까 얘기했던 형이상학적 가정들 이런 게 다 이제 허무주의들인 거야. 있지도 않은 거를 있다고 해놓고 거기다가 기대가지고 그게 기대므로 인해서 아폴로와 디오니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상의 실제와 운명 앞에 맞서가지고 인간이 자기 창조력을 발휘해서 맞서는 방식인데 진리나 신으로 도망가 버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 속 편한 진리 명제 몇 가지 만들어 놓고 믿습니다 해버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에 맞서지를 않고 도망가 버린다. 퇴행이다라는 의미에서 데카당하다. 데카당의 영어로는 데이컨트죠. 퇴행하다, 썩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이건 퇴행적인 문화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소크라테스는 모든 것이 증명 가능, 논리적으로 구성 가능, 인과적으로 증명 가능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말하자면 닐리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와 의식에 한계가 있는 게 뚜렷한데 그러면서 이제 니체는 실제로 증명을 합니다.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게 왜 전혀 논리의 바탕이 될 수가 없는가? 우리는 보통 논리적으로 증명되면 이게 필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바탕이 되는 건 언어와 숫자인데 언어도 숫자도 전부 다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모조리 다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상상력이 예컨대 하나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멍멍 짖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이 강아지에 대해서 인간이 처음에 이 강아지를 봤을 때 강아지로부터 이거는 어린애를 상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애가 처음으로 태어나도 강아지를 봤을 때 아직까지 말을 모르잖아요. 아직까지 말을 모르니까 자기의 감각으로만 이걸 접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을 모르기 때문에 논리적인 구별이나 분별이 없단 말이죠. 없는 상태에서 통째로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통째로 어떤 느낌으로 그 강아지를 볼 뿐이거든. 그럼 이 강아지가 꼬리도 치고 뭐 walwal 짖기도 하고 이러면서 뭐 느낌을 축적하겠지. 느낌을 축적하다가 어느 순간 얘를 개라고 불렀단 말이야. 개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요 강아지라는 이 실제 대상하고 이 개라는 발음 사이에 필연성이 있냐 없냐 하는 거예요. 필연성이 있냐 없냐? 개연성은 있죠. 개연성은 있어요. 저것을 개라고 부름직했을 만한 어떤 환경적 조건은 인정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필연성이 있냐라고 물으면 필연성은 없어. 만약에 필연성이 있다면 온 세계가 얘를 다 개라고 불러야 돼요. 그런데 어떤 데서는 독이라고 부르고 어떤 데서는 구라고 부르고 이런단 말이죠. 어떤 데서는 개라고 부르고 이 자체가 벌써 필연성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개연성은 있다. 그러나 필연성은 없다. 한 번 더 이거를 문자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말에서 이 문자 사이에 필연성이 있냐? 내가 지금 훈민정음에 반하는 얘기를 하고 있네. 반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반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니체의 사례는 요겁니다. 요거 필연성이 있냐? 없죠. 그럼 필연성이 없는데 등식관계를 만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얘가 아닌데 얘를 얘라고 하고 얘를 얘라고 하고 이퀄 관계를 논리적으로 이퀄 관계를 이어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자를 가지고 소위 논리라고 하는 어떤 틀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성이라고 부르는 증명을 한다 이거야. 요 각각의 단계에서 다 필연성이 있는가를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예요, 니체가.
근데 각 단계를 세밀하게 따지면 전부 필연성 증명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걸 전부 이퀄 해가지고 연결했다는 거지. 그러면 이퀄이 필연성이 없는데 이퀄이라고 치고 뭔가를 전개해 나갔다는 거거든요. 똑같지 않은데 비슷한 놈을 똑같다고 치는 거, 이거를 은유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걸 은유라고 하죠. 은유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언어는 은유에 의해서 나왔다. 근데 은유라고 하는 것은 논리가 아니고 상상력이다 이거야. 이해되시죠? 상상력에서 나온 거다 이거. 은유는 상상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모태가 상상이다. 이래야 되는 거죠. 이성의 모태는 상상이다. 상상이 이성을 낳은 거다. 나중에 사람들이 이성이라고 믿게 됐을 뿐인 거지. 사실은 상상이다 이거. 그러면 얘가 어떤 경고성이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얘가 필연성, 논리 증명이라고 하는 그 필연성 얻을 수 있는 정도로 엄밀성이 있겠느냐, 경고성이 있겠느냐? 니체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성의 아버지, 어머니는 상상력이었다. 그런데 오히려 상상력을 극대화했을 때 나오는 인간의 창조 활동이 그게 예술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술이 훨씬 더 원형적인 힘이라는 거죠. 오히려 예술이 이성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술을 만들어냈던 그 힘이 바탕이 돼서 나중에 인간들이 이성이라고 부르는 이 능력을 낳는 토대가 됐다. 그러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 이성이 예술보다 더 우월한 논리다라고 하는 거, 이건 틀렸다라는 거야. 오히려 거꾸로 봐야 된다는 거야. 예술을 만든 그 힘이 오히려 더 근본적이고 생산적인 힘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술도 쇼펜하우어식의 염세적 예술이 있을 수 있잖아. 염세적 예술이 있을 수가 있고, 니체는 근데 이 염세적 예술이 사실은 삶의 동력이었다는 식으로 지금 평가를 바꿔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삶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삶에 대한 태도는 크게 봐서 두 개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인간에게 본능이 있는데 이 본능은 이 본능은 파고 내려가면 딱 두 개로 나뉜다. 이원적으로 나뉜다. 하나는 증강 본능이고 하나는 보존 본능이다. 그래요. 인간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도 있고 자기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본능도 있다 이거예요. 두 본능이 다 있다. 두 본능이 다 있는데 말하자면 쇼펜하우어는 예술의 의미를 전부 보존 본능 쪽에 맞춰가지고 얘기한 거다. 예술이 주는 어떤 위안의 기능 이런 것들은 어떤 쇼펜하우어는 의지 자체를 굉장히 칙칙하게 맹목적인 생존 본능이라고 봤는데 이렇게 봄으로써 그 다음에 욕망을 해탈함으로써만 삶의 의미 있다고 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욕망을 죄악시한 거잖아. 욕망 자체를 죄악시를 해버렸잖아요. 이런 어떤 배타하고 거부하고 죄악시하고 하는 이런 성향을 보존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자를 내 주변에서 밀어내고 나를 위험하게 하는 것들은 전부 거부하고 적대시하고 이게 보존 본능이다. 자기 보존 본능에서 나오는 건데 쇼펜하우어의 잘못은 인간의 의지가 보존 본능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니체는 아니다. 두 개가 다 있다라는 거야. 보존 본능도 있고 증강 본능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니체는 오히려 요게 셀 때 문화가 건강해진다. 보존 본능보다는 증강 본능이 조금이라도 주도를 할 때 인간의 삶은, 인간의 문화는 훨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일종의 인류의 문명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었던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쇼펜하우어식 염세주의는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의 두 면 중에 한 면만을 강조했고 더군다나 이 두 면 중에 한 면만을 강조함으로써 오게 되는 삶을 적대시하게 되는 이 효과에 대해서 눈을 감았던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성보다 훨씬 중요한 게 상상력이고 상상보다 훨씬 중요한 게 증강 본능이다.
정강 본능이다. 정강 본능을 강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보존 본능을 강화하면 인간은 데카당에 빠지게 되고, 보존 본능을 강화하면 삶을 직면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든 의식적 피난처를 찾으려고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보존 본능이기 때문에 어떤 의식적 피난처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또아리 딱 틀고 외부의 불안한 변수들은 전부 부정해버리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 데카당이 되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건강한 문화가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비극의 탄생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이런 애들 보존 본능이다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왜 그렇게 정명에 매달렸냐? 뭔가 확실한 걸 움켜쥐고 싶었기 때문인 심리적인 반응에 불과한 거다, 그거. 자기는 그렇게 논리적 정명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자기가 정명의 기초 수단으로 삼고 있는 언어 그 자체가 벌써 논리적 정명이 안 되는 거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모든 것을 논리적 정명을 통해서만 인식하고 다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건데, 그 불가능한 거에 그토록 집착을 했던 것은 보존 본능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니힐리즘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성 중심주의 이런 것들이 그 문명사회에서 득세를 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고대 그리스 비극 시대에 활발하고, 예, 문명의 토대가 되어줬던 그 활기가 꺾여버렸다 라고 평가를 해요. 예. 오히려 이제 퇴락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비극의 탄생입니다. 여기까지. 그건 좀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게, 보수 진보는 워낙 여러 의식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결과적인 정치 세력으로서의 보수 진보는 일반적으로는 진보가 정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변화를 어쨌든 추구하는 쪽, 예, 변화를 기꺼이 추구하는 쪽, 그 아닌 쪽, 이렇게 나눈다면 그렇게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세세하게 현실적인 보수 진보 정치 세력 가지고 말하기 힘들겠죠. 자, 여기까지가 비극의 탄생입니다. 예, 어떻게 좀 니체 논리가 그럴듯한가요? 그렇죠. 니체는 그렇게 보는 거죠. 어떤 시대의 삶이더라도 정강 본능이 있어야만. 근데 사실 이게 바로 동양으로 치자면 음양 같은 거잖아요. 딱 음적인 거고 양적인 거잖아. 아까 아폴론 디오니소스라고 했죠. 그럼 잘 보세요. 아폴로는 어떤 형태를 지우면서 성장하는 것을 추구해요. 이걸 동양 개념으로 하면 뭐가 된다? 목. 통가다리를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거. 이게 목입니다. 통가다리라고 하는 형태죠. 형태를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거. 요게 목이 추구하는 겁니다. 요거를 확 흩어뜨려 버리는 거는 화. 그렇죠? 디오니소스적인 거는 화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폴로적인 거는 목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인지학 개념으로 가지고 와보면 어떻습니까? 목 같은 거는 에테르적인 것들이죠. 에테르적이고 남성적이고 양적인 겁니다. 반면에 디오니소적인 거는 거꾸로인 거죠. 아스트랄적입니다. 아스트랄적이고, 예, 음적이고 여성적입니다. 이래서 제가 니체는 그런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니체가 발견해낸 역사에서의 어떤 그 대칭적인 힘들도 결국은 나중에 슈타이너가 인지학의 개념으로 체계화시키고 있는 그 틀 속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비극의 탄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덕의 계보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이 정강 본능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의 문제로 이제 문제가 넘어가죠. 문제가 넘어가고 이 정강 본능의 어떤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뭐냐? 이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인식하고 비판하고 극복할 수 있는가? 이제 이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 문제로 넘어가서
자, 도덕의 계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일단 1, 2, 3. 맨 첫 번째 논문이 선악에 대한 거예요. 두 번째 논문이 양심에 대한 겁니다. 세 번째 논문이 그러니까 책의 1, 2, 3부입니다. 금욕주의에 대한 겁니다. 말 그대로 도덕의 계보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니체가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쇼펜하우어가 말했는데 니체와 그 고통에 맞설 힘이 사람한테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쇼펜하우어를 비판한 거죠.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의 태도의 양가성을 한 면만 본 거다.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쇼펜하우어를 비판을 했습니다. 니체가. 그러니까 니체 입장에서는 쇼펜하우어를 일단 깠죠. 쇼펜하우어를 일단 깠는데 쇼펜하우어는 논리적으로는 인정을 받았지만 현실에서 제일 힘이 센 거는 철학자 중에서는 그때도 여전히 칸트. 지금도 현실에서 힘이 제일 센 철학자는 칸트입니다. 그럼 칸트의 최종 결론은 인간은 도덕률 이거잖아요. 인간은 도덕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합의를 이루고 민주주의, 공화주의 이런 거 만들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칸트 논리잖아. 칸트 논리인데 이 칸트 논리는 근데 니체가 사실 쇼펜하우어를 다 때려 부순 게 아니에요. 다 부정한 게 아닙니다. 한 면은 인정했죠. 인생이 고통인 거 맞다. 그래서 살레노스 얘기를 한 거예요. 인생이 고통인 거 맞다. 이런 점에서 니체는 아주 별 생각 없는 낙천주의 같은 게 아니에요. 예. 낙천주의는 결코 아닙니다. 인생이 고통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다만 그 고통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인간이 가졌다라고 하는 거. 그 힘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점에서 달라지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사람이 뭐 해볼 도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니체는 해볼 도리가 있다. 인간은 타고난 어떤 정강본능이라고 하는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게 창조력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힘이 인간의 언어도 만들었고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었고 실은 다 그 힘으로부터 나온 거다라고 보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오로지 맹목적 삶의 의지만 가지고 이게 만들어졌다고 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만들어진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인생이 고통 받아들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근데 고통에 맞설 수 있는 어떤 인간의 내면적 힘도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일단 나갔고 근데 이제 니체가 쇼펜하우어는 일단은 논리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역시나 제일 큰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 칸트예요. 사회 체제의 바탕 논리는 다 칸트 논리예요. 특히 민주주의, 공화주의 논리 칸트 논리입니다. 법치주의 논리도 칸트 논리입니다. 근대 사회의 제일 바탕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서양 문화에서는 기독교 빼면 할 얘기가 없죠. 기독교 빼면 할 얘기가 없죠. 더군다나 니체가 있던 시절 전 세계는 유대인들한테 지배당할 거라는 어떤 분위기마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실 자본주의를 일으킨 상공업의 핵심 세력들이잖아요. 예. 이런저런 것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비판, 현대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니체는 민주주의를 일단 데카당이라고 봤거든요.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데카당이라고 봤습니다. 논리 똑같잖아요. 아까 예컨대 고정된 어떤 규칙관에 딱 또아리 틀고 나머지 배격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 근데 별 근거도 사실 없고 필연 증명도 안 되면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이 자체가 퇴락이라고 본 거거든. 이런 입장에서 봐가지고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패거리주의라는 데 있어요. 전형적인 군중 심리가 사실은 세련화된 게 민주주의에 불과한 거다라고 봐요. 다수결 이런 거. 말이 좋아 다수결이지 실제는 패거리주의다 그거. 법치주의 이런 거. 말이 좋아 무슨 도덕률이지 그거 전혀 근거 별로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다고 믿고 그게 혹 틀어박혀가지고 그걸 가지고 권력을 만든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는 어쨌든 지금 현대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기대고 있는 논리에 가장 이 백그라운드에 칸트가 있으니까 칸트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칸트와 기독교 문화 이쪽 이제 자기 철학의 한편에 이제 노년의 니체, 말년의 니체가 자기 철학의 최종적인 어떤 이 뭐라고 해야 될 과제로서 수행하는 게
기독교와 칸트 비판입니다. 이제 그걸 하려고 이제 정리해서 내놓은 책이 도덕의 계보였던 거죠. 그 도덕의 계보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통상 도덕이라고 하는 건 다 개소리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이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것들 있잖아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이거 뭐 죄의식, 양심의 가책, 양심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도덕의 바탕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도덕이 권장되면 금욕주의적 문화가 만들어지잖아요. 금욕주의적 문화가 만들어지는 이 많은 어떤 흐름들의 제일 바탕이 되는 게 선이 무엇이냐, 악이 무엇이냐에 대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도덕을 이루고 있다, 지금. 선이 뭐냐, 악이 뭐냐라고 하는 가치 기준. 그래서 사람들이 좋다고 권장하고 있는 양심의 내용. 그리고 금욕주의적 문화. 문화뿐만 아니라 제도까지도. 요것들을 우리는 보통 도덕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설정해 놓고 이제부터 하나하나 다룹니다. 자, 니체가 문헌학자였거든요. 언어 전문가, 사료 전문가였다는 뜻입니다. 예. 특히 뭐 라틴어, 콥트, 히브리어, 뭐 산스크리트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서방의 식자들이 알고 있는 주요 언어는 아주 해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원 같은 거 되게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어원 같은 거 되게 잘 알았던 사람인데 굿 보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착하네. 굿가이, 선한 애죠. 반대, 굿의 반대말은 뭐지? 배드. 얘네들의 어원을 쭉 추적해 보니까 최종적인 어원은 얘는 강하다, 얘는 약하다라는 거였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 배드라고 하는 말을 오늘날 실제적인 의미상으로는 이빌이라고 쓴다는 거야. 사악하다. 이 강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건강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약하다는 건 병약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굿 애플, 배드 애플 이런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굿 애플은 사과다운 사과를 얘기하는 거고 배드 애플은 썩은 사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고대 그리스 이전의 사람들은 굿과 배드를 그런 식으로만 썼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만. 그러면 이거는 사실 판단에 대한 거지 가치 판단에 대한 게 아니잖아. 어떤 게 상태가 건강하다든가 병약하다는 건 사실 판단이지 가치 판단은 아니라고. 그런데 이게 이빌이라고 하는 의미로, 즉 악마스럽다, 사악하다, 어떤 저희와 고의가 못됐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전환이 된 게 언제부터였던가를 조사를 한 거예요. 이 의미가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나 조사를 해봤더니 기독교 문화 들어오고 바뀌더라는 거야. 기독교가 퍼지는 과정에서 용법이 바뀌어버리더라. 그러면 뭔가 이 혐의가 기독교 문화에 있다. 기독교 문화에 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놓고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게 당연히 좋죠.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게 당연히 좋은 거 아닙니까? 건강한 게. 그런데 니체가 또 쭉 조사를 해보니 이 약한 것들에 약하면 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고 강하면 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성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들도 자연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들도 강한 인간이 가지는 특징이 있고 약한 인간이 가지는 특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특징들을 주르륵 나열해 보니까 놀랍게도 오늘날 사람들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강쪽이 아니고 이걸 선이라고 한다는 거야. 약한 속성. 인간의 약한 속성을 부추겨 세워가지고 이걸 선이라고 하고 있고 인간의 강한 속성을 오히려 악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야.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이제 니체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됐나? 그러면 인간이 일단은 그 일본 논문에서는 일부에서는 이런 식의 역전이 일어났다 하는 것만 일단 밝힙니다.
그러면서 그 문헌적인 근거를 쭉 보여줍니다. 문헌적인 근거를 쭉 보여주고 형벌의 역사, 권리라는 개념의 역사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쭉 하면서 이런 어떤 개념 용례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 아이러니가 일어나는 과정들을 쭉 보여줘요. 쭉 보여줘서 아예 리스트를 쭉 제시합니다. 문헌적 근거들을. 이런 문헌 조사를 보면 어느 시기를 전후로 해가지고 이런 용례 역전이 일어났다. 그래서 오늘날은 결국은 우리가 옛날에는 약한 속성으로 약자의 속성으로 했던 것을 오늘 선한 거의 리스트에다가 올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강자의 속성을 악한 거의 리스트에다가 올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가령 하나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강한 사람은 주체 독립적이겠습니까? 의존적이겠습니까? 그럼 근데 우리는 주체 독립적인 사람 보면 독단적이라 그래요. 맞죠? 의존적인 사람 보면 사교적이라 그래요. 맞죠? 저 사람 눈치를 많이 보면 배려한다 그래요. 맞죠? 너는 네 갈 길 가라, 난 내 갈 길 갈란다. 그러면 냉정하다 그래요.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뒤집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주체 독립적이고 냉정한 그런 거는 강자들의 특징이었다는 거야. 남의 눈치 많이 보고 어떻게든 같이 패거리 주려고 하는 건 약자들의 속성이었어. 근데 약자가 약자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어떤 행위 규범들을 그걸 오늘 우리는 선이라는 리스트에 올리고 있다는 거야. 자, 일단 이 사실만 보여줍니다. 일부에서는. 이 사실만 보여주고 어떻게 이런 역전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2부에서 따집니다. 사람들은 양심을 굉장히 좋은 거로 생각하는데 말 그대로 양심은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 좋은 마음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또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나 하는 걸 이제 추적합니다. 자, 2부로 들어가 가지고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는 이 얘기를 합니다. 우선은 직접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 혹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식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 양심을 어기는 게 되는 거죠. 자기가 내면화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금기규범들을 많이 가지고 이거로 의해서 생겨지는 행위의 경계선 이런 게 양심이잖아요. 이게 양심인데 애초에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식이 인간한테 처음에 어떻게 생겼을까? 이걸 추적해요. 추적해보니 민법적인 기원이 있고 형법적인 기원이 있더라는 거야. 맨 처음에 죄, guilt, 영어로 guilt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을 쭉 쫓아가 보니까 채무자래, 채무자. 죄란 채권 채무 관계에서 채무 이행을 못했을 때 이게 원형적인 의미에서는 죄였다. 그건 맞는 말이죠. 사실은 사람이 기브앤테이크의 공정성 이걸 정의로 생각했거든요. 그 옛날부터. 두 가지 종류의 정의가 있죠. 하나는 종교적 의미의 정의. 종교적 의미의 정의는 무주상 보시죠. 조건 없이 다 나누는 거. 이게 종교적 의미의 정의입니다. 근데 사회적 의미의 정의는 그거 아니죠. 사회적 의미의 정의는 기브앤테이크의 균형입니다. 이 균형을 깨는 놈은 나쁜 놈이야. 이 균형을 깨는 놈이 채무자인 거죠. 그것이 물질적인 게 됐던 정신적인 게 됐던 뭐가 됐던 기브앤테이크의 균형을 깨는 애가 이제 채무자, 죄인이라고 하는 거로 어원은 그렇게 형성돼 있더라라는 거죠. 그럼 옛날에는 이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냐? 폭력적으로 처리를 했어요. 이 문명화된 사회 전에는 아주 폭력적으로 처리를 했는데 우리가 뭐 미드라든가 이런 거 보면 옛날 고대 문명에 막 고문 장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제가 바이킹이라는 미드를 봤는데 끝내주더구만요. 바이킹이라는 미드를 봤는데 어떤 형벌이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이제 십자가형은 그 옛날부터 본능적으로 여기저기 다 있었잖아요. 십자가에 딱 매단 다음에 요 칼집으로 여기를 똥 따가지고 요 뒤에 척추를 따라가지고 쭉 가르는 거죠. 살을. 그러면 척추가 이렇게 드러날 거 아닙니까? 등뼈가. 이게 살을 벌려가지고 살만 살짝 발라서 살을 벌려가지고 살을 이 팔에다가 이 등살을 팔에다가 묶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뼈가 노출된 채로 있잖아요. 이래 놓고 말려. 햇볕에. 그럼 사람이 며칠 동안 완전히 극도의 고통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팔에다가 이렇게 살이 붙어 있으니까 천사의 날개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이걸 하나의 재래의식을 겸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갈고리로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대롱대롱 달아요,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사람이 바로 안 죽고 며칠 가요? 이런 형벌이 있더라고요. 지금 듣기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조선시대 줄이 트는 거는 그만하지 않았을까? 조선시대 줄이는 그보다 덜 했을까? 줄이 안 당해보셨죠? 예? 줄이가 이쪽 오금 안쪽에 있더라고 보니까 이쪽을 대각선으로 딱 끼워가지고 쫙 벌려버리는 건데 줄이 트는 그 나무 막대기가 살을 파고들어서 뼈에 직접 닿는 정도로 찢어버리는 거예요. 공포스럽죠? 공포스럽죠?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듣기만 해도 공포스럽습니다. 근데 옛날의 형벌은 대체로 다 이랬다. 옛날의 형벌은. 자, 인간이 정주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인간은 원래는 다 뭐 아무런 제도가 없던 시절 말 그대로 자유인으로 떠돌아다녔잖아요. 이러다가 정착 문명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사람이 삶의 양식이 한번 바뀐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큰일인데 뭐 자발적으로 금방 바뀌지는 않죠. 그러니까 질서를 잡는 과정에서 사실은 막대한 폭력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길들이는 방식 중에 제일 빠른 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거니까. 공포심. 그러니까 도덕의 예보에 보면 이 어떤 식으로 공포가 조장됐는가에 대한 얘기가 한참 나와요. 그러면 강자 약자 관계에서는 약자가 공포스러운 형벌을 많이 당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뭔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기원은 보니까 공포심이더라. 형벌의 발달이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이라고 오늘날 부르는 거, 기원을 쫓아가 보면 거기에는 공포심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되죠. 이건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거에는 사실은 왜 하면 안 되는데 했을 때 그 한번 하면 이제 처벌을 받는다는 건데 그 처벌이 너무 공포스러운 거야. 그래서 양심의 기원은 이게 뭐 특별히 뭐 더 아주 우월하거나 좋거나 뭐 아주 선하거나 그런 거하고 상관없고 그냥 폭력과 공포, 폭력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일단은 양심의 첫 번째 기원에 있더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강자 약자 관계 문제로 들어오잖아. 이 강자 약자 관계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설정되는가에 대해서 쭉 추적을 해가지고 하나의 우화로 정리를 해내요. 그게 이제 유명한지 안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20년 전부터 알아서 유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과 독수리의 우화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양과 부엉이의 우화도 있고 양과 독수리의 우화도 있는데 이걸 이제 사람으로 치자면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그 비유로 표현하는 겁니다.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다. 그럼 신분제 사회에서 강자는 귀족이었을 거 아니에요. 예. 약자는 노예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독수리는 귀족 같은 사람들. 그래서 귀족들의 어떤 가치의식 이런 걸 귀족의 도덕이라고 얘기를 하고 양들은 노예 같은 사람들. 노예 도덕이 있다. 노예 도덕이 있고 귀족의 도덕이 있다라는 거예요. 노예 도덕이 있고 귀족의 도덕이 있는데 말 듣는 순간 아시겠지만 만약에 정강본능과 보존본능이 있다면 어느 쪽이 정강본능이 권장됐겠습니까? 당연히 귀족이죠. 얘들은 거칠 게 없잖아. 얘들은 뭔가 하면 당해. 그러니까 이쪽은 보존본능이 발달하고 이쪽은 정강본능이 발달했겠죠. 예. 역사적으로 당연히 이쪽이 보존본능이 발달하고 이쪽은 정강본능 위주로 발달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어느 날 이 관계가 역전됐다는 거죠. 양떼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독수리를. 양떼들이 이겨먹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한때는 독수리가 강자였는데. 이해가 되시죠? 제가 결론을 지금 빨리 앞당겨서 얘기한 겁니다. 결론을 빨리 앞당겨서 얘기했는데 어떤 과정에 의해 가지고 양떼들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양떼들이 승리한 다음에 자기들은 근데 역사적으로는 얘들은 수천 년 동안 노예도덕을 키워온 애들이야. 이 노예도덕의 힘으로 이때 만들었던 어떤 여러 가치의식들이 있는데 이 가치의식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얘네들한테 승리를 했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이 가치의식들을 선이라고 해버렸다는 거야. 이제 큰 스토리는 이렇게 됩니다. 이 둘 간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첫째, 이제 독수리한테 양은 매일 당할 거 아닙니까? 독수리가 어린 양을 이렇게 잡아먹지. 잡아먹으니까 양들은 매일 당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타트 지점은 어딘가 하면 독수리는 양을 안 미워하죠. 미워할 리가 없죠. 어린 양이 내 먹인데 왜 미워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먹일 뿐인 거지 특별히 애정하거나 믿거나 이런 마음은 없어요. 독수리는. 그냥 자연법칙 생긴 대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당하는 쪽의 입장은 달라요. 맨날 당하니까 기본적으로 양은 정오관념을 가집니다. 아이고 미운 놈 이렇게 돼요. 밉다. 나쁜 놈. 그리고 자기가 힘이 없다 보니까 상대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막 확 휘둘리잖아. 그러니까 내 운명을 결정짓는 게 내가 아니고 상대잖아. 그러니까 타자로부터 나를 정의하려고 해요. 나로부터 나를 정의하는 게 아니고 타자와의 관계로 나를 정의하려고 해요. 그래서 양들은 일종의 리액티브하다는 거야. 액티브한 게 아니고 리액티브하다. 리액티브. 반응적이라는 거죠. 반응적인, 능동적인 게 아니고 수동적이고 반응적이라는 거예요. 반응적이라는 얘기는 타자가 우선이다라는 거야. 내가 우선이 아니고. 타자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반응이 정해진다. 돼버린다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이런 논리가 된다는 거예요. 나부터 원인을 찾는 게 아니고 타자로부터 외부로부터 원인을 찾게 된다는 거야. 자, 요런 게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 깔려 들어가는데 세 번째, 양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쭉 심리적인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독수리는 도대체 나를 왜 공격하는 것일까? 이유는 심플합니다. 자연법칙이 그렇게 됐으니까. 독수리는 양을 먹게끔 돼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렇다고 인정하면 양들은 자기 삶의 정당화 하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자연 필연이라고 인정해보면 안 되잖아. 자기 삶이 정당화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다른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이것도 어째 보면 아까 말했던 가상을 만들어내는 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라고 만드는가 하면 쟤가 악하니까 하고 정의한다는 거죠. 저 새끼가 나쁜 놈이라서 나를 공격한다. 이렇게 상대를 악으로 정의하면 자동빵으로 나는 선이다. 이렇게 돼요. 나는 선인데 그럼 내가 선하다는 것은 어떻게 아는가? 나는 복수를 안 한다. 나는 복수를 하지 않는다. 쟤가 나를 악하게 하지만 나는 그거에 일종의 복수를 안 한다라고 하는데 진실은 뭡니까? 복수할 힘이 없는 거죠. 진실은 아까 그 폭력과 공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폭력과 공포로 인해서 덤비면 죽는다라고 하는 게 딱 내면화가 돼 있는데 이걸 공포라고 인정하면 역시 삶의 정당화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인내력, 절제력 이런 좋은 거를 갖다 붙인다는 거야. 나는 인내할 줄 안다. 나는 화를 터뜨리지 않는다. 이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선의 밑에다가 선이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는 게 말하자면 인내심. 뭐 이런 거라는 거지. 복수 안 하는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선이라고 정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렇게만 하면 요걸로 끝나지 않고 가로치고 그 다음 순번에 가가지고 근데 이래 놓고 사실은 심리적 복수를 해요. 심리적 복수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네가 지금 까불지만 일단 저 세상에 가보자. 일단 저 세상에 가면 나는 구원받고 너는 작살난다. 한마디로 대리복수를 신에게 의탁하는 거죠. 대리복수를 신에게 의탁함으로써 현실을 견디는 거죠.
대리복수. 그 신에 의한 심판과 구원의 논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심판 구원의 논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그 전에 얘가 악하고 쟤는 악하고 나는 선한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계속 당하잖아요. 나중에 심리적 대리복수는 신이 해줄 거예요. 그리고 현실은 짧고 저기 영계는 길다, 영원하다라고 해가지고 예, 내가 지금 약간 당하지만 나중에 큰 복수가 될 거라는 이제 기대 심리를 가지죠. 그런데 어쨌든 이 사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당하나에다가 뭘 또 하나 살짝 끼워 넣습니다. 살짝 끼워 넣는데 양들은 이유를 자기한테서 못 찾잖아요. 리액티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유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얼굴도 모르는 우리 조상의 원죄를 지었네. 나의 대리복수를 해줄 존재가 신인데 그럼 나한테 신이 제일 중요한데 이 신한테 우리 조상들이 원죄를 지었구나. 원죄의 내용이 뭔지 몰라도 원죄를 지었다. 원죄를 지어서 현실적으로 이제 신이 이 현실에서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당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참고 복수하지 않고 신에게 맡기고 신이 대신 구원과 심판을 해주기를 기도하는 거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의 자기정당한 논리를 끝없이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양들이 가지게 되는 몇 가지 특성을 주요 개념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우선 중요한 개념이 타자라는 개념, 원죄라는 개념, 구원이라는 개념 이런 개념들. 그 다음에 이거 리액티브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리액티브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사실은 아까 니체가 앞에서 이성이라고 하는 게 상상력의 산물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상상력과 이성이라고 하는 거의 그 활동 양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력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현상을 딱 만났을 때, 대상을 만났을 때 즉각적이고 직관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즉각적이고 직관적으로 바로 액션 나가는 게 상상력이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성이 움직이는 방식은 어때요? 대단히 리액티브하죠. 예, 왜냐하면 되씹어야 돼요. 추론하고 반추하고 추상화하고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해가지고 귀납적으로 뭐를 만들어내야 돼. 대단히 리액티브한 방식이에요. 이성은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리액티브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리자 요게 되씹기잖아. 되씹기. 이성과 관련된 용어들은 대부분 다 저 리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cognition이라고 하면 그냥 인식입니다. 근데 recognize 이러면 이제 아주 이성적으로 깊이 있게 인식하는 걸 recognize라고 해요. 깨달음을 얻었다는 식으로. command하고 recommend 앞에 리자 들어가면 전부 이 되씹기를 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 근데 플렉트도 비추는 건데 리플렉트 이러면 뭐 반성적 아주 좋은 의미로 써버려요. 반추적인 성 이런 말 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양떼들은 자 그럼 독수리는 양떼들하고 비교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어떤가? 독수리는 다 대칭적입니다. 독수리는 정오감 같은 거 없어. 정오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액티브해요. 따라서 독수리는 이성보다는 직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잘났는데 뭐 남 말 들을 거 뭐 있어. 내 직관 딱 오면 그 자기가 든 그 직관대로 곧바로 직관과 행동에 갭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갭이 별로 없는데 근데 양들은 이렇게 움직이면 죽죠.
야생에서 사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연락 게으르다는 거거든요. 수사자가 하루 종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왜? 뭐 사냥도 암사자가 적당히 하고, 그죠? 먹거리도 암사자가 해결해주고, 수사자는 자다가 심심하면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자. 사냥할 일도 별로 없어. 유일하게 수사자가 이게 설레발을 칠 때는 영역 싸움 할 때예요. 그때 한 번씩 일어나가지고 힘싸움 한 번 하고 또 자. 근데 만약에 양떼가 이렇게 자면 어떻게 될까?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게다가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강한 놈은 강하기 때문에 게을러도 돼. 그래서 로마의 속담에도 강자의 덕목은 게으름이다. 근데 현대 우리는 부지런함이 덕목이 돼 있죠. 역사적으로는 어땠을까? 역사적으로 실제로는 강자들은 게을러도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양반은 뭐라더라? 뭐 어디 물에 빠져도 개 헤엄은 안 친다. 시계. 진짜로 게을러도 됐던 사람들인 거지. 어쨌든 지금 제가 하는 모든 말이 제가 무슨 그 옛날 귀족 계급 강자들을 옹호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혹은 제가 그 니체가 했던 대로 기독교 비판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 그 말이 제 말인 줄 이렇게 오버랩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니체 말을 전달하는 겁니다. 어쨌든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게으를래야 게으를 수가 없어요. 게으르면 생존이 박탈당하기 때문에 이들은 부지런해야만 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들은 부지런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들은 반드시 패거리를 지어야 돼요. 패거리를 지어야 됩니다. 자, 요 딱 대칭적으로 독수리는 정오 안 해도 되죠. 독수리는 직관적으로 움직이죠. 독수리는 타자한테서 이유를 찾지 않고 자기한테서 이유를 찾아요. 그리고 독수리의 정오 이거는 독수리는요 적을 만나면 적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알아요. 왜 그런가 하면 독수리는 지가 잘나는 걸 알잖아요. 지가 강한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 자존감이 높거든. 나하고 맞을 정도 되면 너도 대단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독수리는 그 정도 된다는 거야. 나하고 맞을 정도의 레벨이면 너도 대단한 놈 하고 적을 존중해 준다는 거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우리가 삼국유사 이런 거 보면 뭐 관창이 와가지고 했는데 개복이 목을 베가지고 대단하다 그러고 성대하게 장례식 치러주고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막 적장을 존경하고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 이런 게 이제 강자의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강자는 뭐 싸워서 지든 이기든 적을 존중해 준다. 이게 미덕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약자는 어떻습니까? 존중은 무슨 존중? 백배 천배 복수해야지. 얘들은 감정의 기초가 정오이기 때문에 원한과 정오잖아. 정오하고 딱 맞닿아 있는 거는 복수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기본 심리 상태가 복수예요, 복수. 나를 이렇게 시달리게 했던 세상에 복수하겠다. 요게 일단 얘들의 기초 심리라는 거예요. 요 기초 심리를 깔고 이 모든 것들이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독수리는 액티브하다, 리액티브하지 않다. 원인을 타자에서 찾지 않는다, 자기한테서 찾는다. 그 다음에 독수리는 이런 식의 도덕관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 예. 상대가 악해서 나하고 맞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 생기거나 어떤 대립이 생긴다면 나는 나만한 이유가 있고 그도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그냥 싸우는 거지. 얘가 나빠서 나하고 싸우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어떤 무슨 갈등이 생기거나 대립이 생기더라도 이제 서로가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고 인정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우리는 선악으로 판단하기 딱 좋죠. 자, 그리고 이제 원죄의식, 독수리는 당연히 이런 거 없죠. 따라서 구원받는다. 외부에서 구원 안 바라죠. 자기 구원을 오히려 추구하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요거 패거리 의식. 패거리 의식. 아까도 말했지만 독수리는 몰려다니면 귀찮아요.
모든 이게 약간 소수의 가족을 이루고 있는 동물들이 있긴 하지만 동물들의 특성도 강한 존재일수록 이게 혼자 다니잖아요. 대표적으로 호랑이 같은 애들. 사자도 마찬가지지만 가족을 잠깐 이루기는 하지만 나이 되면 빨리 독립시켜버리고 독립시키고 나면 본척만 쳐가고 아예. 특히 독수리 같은 이런 애들은 몰려다니지도 않죠. 새끼 때 그냥 먹이 좀 갖다 주고 땡. 혼자 다닙니다. 혼자. 양 떼는 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때가 많으면 안전하죠. 물 한 번 먹을 때도 누군가 망을 봐야 돼요.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먹는 순서도 정하고 이래야 돼. 안 그러면 죽어. 이게 이제 오랫동안 고착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고착이 돼서 이쪽이 소위 말해서 전형적인 노예도덕이라는 거야. 이쪽이 전형적인 노예도덕인데 여기 있는 이 덕목들을 전부 다 선이라고 했다는 거야, 나중에. 이해가 되세요? 납득이 되시죠? 이런 걸 다 선이라고 했다는 거야. 뭔 현상이 생기면 되씹어보고 곰곰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대서 말하지 말고 남의 입을 빌어서 말하고 그다음에 규범적인 거에 금기사항에 내가 저촉되나 안 되나 생각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동조하는 말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것을 일러서 선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뭐 인내심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뭐 자기가 뭐가 있더라도 자기 표현 절제하고 이런 거 이게 다 선이다. 그러니까 과연 이 양심이 좋은 거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만 양심이지 이 밑바닥에는 세상에 대한 정오와 복수 감정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정오와 복수 감정이 있어가지고 패거리를 쥐어가지고 호시탐탐 언젠가 만약에 자기가 칼자루를 쥐게 되면 막 휘두를 수 있는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는 걸 두고 우리는 양심이라고 한다. 양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왜 실제로도 역사에서 소위 양심적이고 진보적이라고 하는 세력이 권력 잡아가지고 휘두르는 예는 얼마든지 있었죠. 이걸 양심이라고 한다. 근데 오히려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반대되는 습성들을 두고 이걸 악이라고 한다.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양심은 질병이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양심의 내용을 추적해보면 이건 병 걸린 상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병 걸린 상태를 두고 이제 좋은 거다라고 우긴다는 거죠. 어쨌든 정건대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어떤 역사적 과정들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는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다수를 차지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수의 힘으로 실제로 이제 유대인의 역사를 딱 추적해 보면 딱 여기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전형적으로 노예였다가 상공업을 일으켜 가지고 그죠? 다수의 힘으로 뒤집어 버리잖아. 실제 이 현대가 도래한 역사가 딱 양들의 승리 역사였다. 양들의 승리 역사였고 이 양들은 따라서 양들의 무기가 뭐냐? 이성이었다는 거예요. 이성과 양심 이런 거였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이성적인 거 아니면 전부 물리치려고 그러고 소위 그네들이 정해놓은 양심의 금기상에 저촉이 되면 다 배척해버리고 이 전략으로 일관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패거리를 짓지 않으면 인정 안 해주고 이 전략으로 일관한다. 이게 현대민주주의다. 이러니 이게 얼마나 반체제적입니까? 반체제적일 뿐만 아니라 그냥 반체제적인 게 아니고 소위 주류적인 모든 문화적 분위기들의 근본적으로 맞서는 어떤 논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칼마르크스 같은 사상가들은 하나의 체제 이데올로기로서 작동을 했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니체를 자기가 내면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냥 반사회적이 돼버려요. 그냥 아예 반사회적이 돼버려요. 이게 사실은 니체 사상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니체 사상을 시기적으로 뭐 일찍 받아들인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했겠지. 고생을 많이 했을 테고 근데 이 니체 사상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독특한 건강성이 있는 거죠. 뭐냐면 인간은 결국 내면의 자기 정강 본능을 키우지 않으면 한 개인이든 집단이든 전부 퇴락하고 만다. 퇴락하고 말고 겉으로 보기에 융성하다고 해서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융성하다 할지라도 이게 만약에 보존 본능에 입각해 있고 이게 만약에 백화당에 입각해 있다 그러면 이건 추구할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금욕주의에 들어가가지고 자 그럼 금욕주의란 뭐냐? 금욕주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의식이란 뭐냐? 죄의식이 있어야 금욕주의가 생기는데 죄의식이란 뭐냐? 요즘 뭐 보통 일반적으로 정신과에서도 많이 쓰는 얘기지만 이제는 일반화되어 있는 얘기지만 니체가 이런 표현은 니체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이제 슈타이너가 이런 표현을 쓰죠. 의식이 물리적 힘만큼이나 실제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자유의 철학을 전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니체가 먼저 인간의 뭐 정오심, 복수심 이런 거 다 힘이다. 물리적 에너지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봐요. 물리적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다가 못 나가잖아. 양심, 금기 이런 것들로 딱 쳐놓고 못 나가면 힘은 있는데 방향성이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하면 얘가 일로 들어온다는 거야. 그럼 이게 이제 자책, 죄의식 이런 게 된다는 거지. 자책감과 죄의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자책감과 그럼 쇼펜하우 때부터 해서 쇼펜하우도 그랬잖아요. 쇼펜하우도 욕망 자체를 나쁜 거로 봤잖아요. 욕망을 고통의 근원으로 봤잖아. 욕망이 갖고 있는 건강성은 안 봤잖아요. 니체는 근데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 안에도 정강도 있고 보존도 있다. 대행적인 것도 있고 건강한 것도 있다. 두 개가 원래 어우러져 가는 거다. 라고 봤는데 쇼펜하우는 그냥 이게 나쁜 것만 봤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자, 이 금욕주의적인 문화를 권장하고 금욕주의적인 어떤 그 권장 사항에 의해 가지고 제도와 질서와 이런 걸 만드는 게 되게 많잖아요. 이걸 당연시하거나 규범으로 격상을 시켜가지고 하는 게 많은데 뭐 니체도 딱 이렇게 얘기해줘. 남한테 대한 폭력성이나 자기에 대한 폭력성이나 똑같다 이거. 자책감이 심한 거는 세상에 대한 정오심과 복수심이 심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 보기에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면서 끊임없이 내면의 원한 감정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내면의 복수심, 내면의 원한 감정, 내면의 억하심정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키워나가는 과정이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양심이 그러하듯이 금욕주의는 질병이다라고 해요. 금욕주의 병이다 그냥 병. 인간의 병이다. 자, 금욕주의와 질병이라는 슈타이너의 강연록이 최근에 번역됐죠. 그 강연록 안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니체가 다 했던 얘기들이에요. 니체가 다 했던 얘기들입니다. 자, 대략 여기까지가 도덕의 계보입니다. 도덕의 계보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쭉 쫓아가 보면 만약에 니체 말이 옳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칸트는 병 걸린 놈인 거죠. 네. 완전히 니체에 의해서 칸트가 이제 낱낱이 이렇게 해체가 돼버리고 말아요. 적어도 철학적으로는 칸트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 게 이제 니체공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니체는 그럼 제일 중요한 힘은 결국 삶에 대한 정강본능, 보존본능 이런 거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주목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떤 이성적인 논리를 보려면 그 밑에 깔려있는 어떤 상상적 기초가 뭔지를 봐야 되고 그 상상적 기초를 이해하려면 삶에 대한 태도가 뭔지를 봐야 된다. 이 논리가 바로 자유의 철학의 1장에 나오는 논리예요. 인간이 자유로워지려면 자기 동기를 알아야 된다. 맞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삶에 대한 태도, 여기서 니체가 한번 점프를 합니다. 이 삶에 대한 태도는 인간만 가지고 있나 자연도 다 가지고 있나? 여기에서 나오는 개념이 영혼회귀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건 자연에도 있는 힘이다. 예. 그래서 아폴로 디오니소스 같은 이런 양극대 징성 이런 거 자연에도 있는 힘이다. 자연에도 있는 인간의 문명만이 자연스럽지 못한 어떤 질병스러운 것들을 자기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을 뿐 사실은 자연에 의해서 정당화가 안 된다 이게. 즉 보존 본능이 승리하는 이게 자연에 의해서 정당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문명이 일시적으로 보존 본능이 인간의 문명을 이렇게 휘어잡고 있지만
보존 본능으로 사회를 통제하고 이렇게 저렇게 운영해 나가는 이게 우리 시대에는 보존 본능이 지금 승리를 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것이 자연의 힘이라는 거를 놓고 보면 이게 이대로 계속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낙타 인간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낙타가 있고 사자가 있고 어린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다. 이게 인간이 발달을 해나가는 세 단계다라고 합니다. 낙타는 독일어로 낙타의 울음소리를 YA로 표기를 합니다. 야, 야, 야 이렇게. 근데 그 야가 영어의 예스예요. 낙타란 무엇인가? 우리가 낙타하면 짐을 지고 사막을 건너는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인생이란 고통스러운 짐을 지고 끝도 없는 고해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어떤 존재. 쇼펜하우어가 말한 염세적 존재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노예 도덕에 충실해서 사회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온갖 거에다 다 예스맨으로 반응하는 존재. 그게 낙타다. 그게 낙타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낙타적인 상태에서 자기 주체성으로 독립하려고 애를 쓰는 존재. 고군분투하는 존재. 그 존재가 사자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이쪽이 보존 본능이 센 쪽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정강 본능이 세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린이는 사자하고 또 다르다. 사자하고 또 다르다 그럽니다. 어떤 점에서 다른가 하면 사자만 하더라도 인생의 고통과 아주 힘겹게 싸우는 존재예요. 자기 독립성, 자기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예스맨으로 못 살겠네. 내가 낸대하고 살아야지 하는 걸로 분투를 하고 있는 존재가 사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이는 분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고통을 갖고 논다는 거예요. 자, 이 정강본능, 보존본능이 하나의 외부에 대한 태도로 나타날 때는 긍부정으로 나타나는데 이쪽은 긍정성이 강하고 이쪽은 부정성이 강하다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데 긍정성이 극도로 강하면 고통도 긍정한다.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통을 가지고 놀 줄 안다라는 겁니다. 즐겁게, 고통이 실제로 기분이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고통을 기꺼이 직면해서 이 고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고통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를 자기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이걸 갖고 논다는 거야. 그래서 삶의 어떤 고통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삶이 자기에게 던지는 거. 삶이 우리한테 고통을 많이 던지죠. 운명적인 고통을 많이 던지는데 이 모든 것들을 몽졸이 다 긍정하는 거. 이거를 아모르 파티라고 합니다. 이걸 운명애라고 얘기합니다. 나한테 뭐가 다가오든지 간에 이걸 내가 딱 직면하고 긍정하고 맞선다. 이걸 가지고 논다. 유희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래서 어린이는 고통과 싸우지도 않는다. 고통을 긍정한다.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 여기가 인간이 발달할 수 있는 최종 단계다. 그거 아까 영혼에게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에게도 있고 자연에게도 있다 그랬잖아요. 인간에게도 있고 자연에게도 이 양가적인 힘이 움직인다. 이 양가적 힘이 영혼회귀라는 말 자체가 순환이란 말이잖아요. 그럼 아까 유기이론론의 특징 중에 양가성 나왔죠. 양극성. 그리고 영혼회귀라는 개념에서 순환성이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자연에도 있고 인간에도 있으니까 총체성이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순환성의 흐름을 타고 사는 존재로서 어린이라고 하는 상이 나와요. 그럼 얘는 이제 상승하는 존재인 거야. 이 상승하는 존재인 어린이의 상이 맨 끝상이 초인인 거예요. 이게 인간을 넘어선다라는 거야. 자, 초인, 인간을 넘어선다. 이름으로서 우리는 지금 이때 인간을 넘어선다는 것은 진짜로 뭐 초인간적인 슈퍼맨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현재의 문명,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현재의 규범의식,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인간성 이런 것들을 넘어선 어떤 인간 존재, 새로운 유형의 인간 존재가 나온다. 외부에서 원인을 찾지 않고 타인을 원망하지 않고 아무런 비교 경쟁하지 않고 고통을 즐겁게 창조성으로 성화시키고
적을 존중할 줄 알고 따라서 불쌍하다는 시혜와 동정을 하는 게 아니라 존중의 의미에서 자비롭고 뭐 이런 식의 새로운 인간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인간형이야말로 쉽게 말해서 미래를 끌고 나갈 인간이다. 미래의 문명을 끌고 나갈 인간, 이런 인간들이 끌고 나가야 된대요. 그리고 이 인간들을 키워내지 못하는 문명은 다 퇴행이다. 그래서 현대는 병들었다. 여기서 이제 니체는 마지막으로 문제는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근데 자기 주변은 하나도 안 그렇잖아요. 미쳐버리는 거지. 이게 니체의 의문의 일패입니다. 지가 말이야 고통을 승화시킬 수 있다며 가지고 놀아야 된다며 왜 미쳐? 여기서 슈타이너가 니체에 대해서 평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나왔던 니체 얘기들이 자 여기서 슈타이너가 말하는 자유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도출되는지 이해되시죠? 동기를 알아야 자유를 얻는다. 그죠? 그리고 자유 철학에 딱 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유로워진 자는 윤리적 기준을 외부에서 찾지 않는다. 이게 딱 독술이죠. 리액티브하게 기준을 찾지 않는다. 자기가 생산한다. 자기가 자기 기준으로 생산한다 그래요. 이게 자유로운 자다라고 하는데 이 자유의 철학에서 그려지고 있는 자유로운 이의 내용, 그 상은 대부분 니체의 어린이라든가 초인 개념에서 다 나온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니체가 장황하게 묘사를 했을 뿐 슈타이너는 이걸 개념적으로 딱딱 집어서 정리를 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거의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슈타이너가 말하는 자유로운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나 어린이 상하고 멀지 않습니다. 니체가 여기서 이게 발달론이잖아요. 발달론이잖아. 만약에 욕망이 아주 부정적이고 비생산적이라면 인간이 욕망에 기초해서 어떻게 발달하겠어요? 욕망의 생산성이 있으니까 이걸 능산성이라고 합니다. 능동적이고 생산적이다. 죄악시할 게 아니다. 욕망은 죄가 아니다. 금욕주의는 질병이다라고 오히려 보는 거예요. 욕망의 긍정적 측면, 생산적 측면이 인간을 발달시킨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러면서 가치평가가 확 다 뒤집어지는 거죠. 우리가 악이라고 여겼던 것이 오히려 능산적이고 우리가 선이라고 여겼던 것이 오히려 인간을 백화당에 빠뜨리게 하고 이런 식으로 가치평가를 확 전복시켜버리는 거지. 가치의 전복. 그래서 니체를 보통 뭐라고 최종적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철학자가 아니고 지금까지의 모든 철학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망치를 두고 다 깨버렸다고 표현해요. 지금까지 수천 년간 서구 철학이 그 전제에 깔아왔던 이런 것들을 모조리 박살을 내버렸다는 거야. 이 박살을 낸 집안 위에서 그럼 대안이 뭔데? 에서 슈타이너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슈타이너가 여기에 신지학적인 체계성과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발달론, 감각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앞선 철학자들이 규명하지 못한 것들을 보충을 하고 또 하나의 상으로서는 니체 초인상을 제시하면서 미래의 인간은 이렇다. 그 인간에 도달하기 위한 교육과정은 이렇다. 그 인간들의 내적인 윤리의식은 이렇다 하는 것을 규명하면서 지금의 발도르프 교육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뭐 제가 어쨌든 최대한 스토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압축을 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뭐 크게 틀리게 전달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도의 흐름만 이해가 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쇼펜하우어나 니체의 어떤 책을 볼 기회가 있으면 이 스토리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보면 뭐 거의 이해가 잘 되실 거고 그 이해 자체도 문제지만 이것과 인지학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인지학과 연결. 이름으로써 인지학은 서양의 철학, 그리고 우리가 인지학을 생각을 할 때 이것이 서양 철학에서 당연히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상이죠. 그러나 서양 철학의 전통하고 말하자면 단절된 게 아니라는 거야. 갑툭튀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부분들을 연결 지으면서 성화시키고 있는 거지 얘가 뚝 끊고 탁 튀어나온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기이론론자라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슈타이너 사상이 서양 철학의 역사에서 갑툭튀가 아니듯이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다 엮어서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얼마나 더 복잡하고 넓은 영역을 얼마나 더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그 정도만큼이 곧바로 창의력이 돼요. 곧바로 창의력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철학 어떤 그 슈타이너 사상의 바탕으로서 현대철학을 이해하는 것은 뭐 이만한 의미가 있고, 이걸 같이 이해했을 때만 비로소 인지학의 전모가, 예, 인지학이 이전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래서 어떤 지점이 인지학적 세계관이 어떤 문명의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되는 것인가 하는 거를 좀 더 뚜렷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현대 철학적인 흐름들 위에서 인지학을 봐줘야겠다. 는 데까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질의 시간 나중에 있어서 끝내려고 한 건데. 하나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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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본능을 볼 때하고 이 행위의 양태를 볼 때는 약간 이질적인 게 있어서 서로 이렇게 대칭되는 게 또 있습니다. 예. 맞아요, 맞아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예, 예. 헷갈리죠. 헷갈리죠. 지금 일단 제가 한 2, 3분 만에 답하려고 해보겠고, 충분한 답이 안 되면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목이라고 하는 게 있고 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양이고 뭐가 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그런데 목이라고 하는 놈이 금보다 부드럽죠. 그러면 강한 거, 부드러운 거를 기준으로 보면 금이 양이에요. 목은 음이에요. 강류를 기준으로 보면. 강류를 기준으로 보면. 근데 생성 소멸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보면 목은 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하고 있는데 금은 성하고 있어요. 이 기준으로 보면 얘가 목이 양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 기준 설정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음량이 획획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폴로를 봅시다. 아폴로는 고통에 맞서가지고 직면해가지고 가상을 만들어내고 뭔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서 대면하고 싸워나가고 성장해 나가려고 하잖아요. 이 힘의 성질을 보면 양이에요. 힘의 성질은 양이에요. 근데 하는 짓을 보면 형태지워요. 형태 짓는 거는 음이에요. 거꾸로 디오니소스는 하는 짓을 보면 파괴해버려. 질서를 파괴하는 게 디오니소스가 하는 일이거든. 막 흩어뜨려버려요. 질서를 섞어버려요. 이건 소멸입니다. 이걸 보면 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형태화를 해체시킨다는 점은 이거는 또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바탕을 닦는 거니까 양인 거죠, 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면에서 보면 아폴로도 이면에서는 양, 이면에서는 디오니소도 이면에서는 양, 이면에서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근데 그런 힘의 성질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른 거에 따른 음량 판정의 문제하고 정강본능, 보존본능은 그대로 등치시켜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거 자체로 보존본능 자체는 한마디로 딱 웅크리는 힘이거든. 웅크리는 힘이면서 동시에 형태 지우는 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아폴로적인 힘하고 똑같다고 보면 안 되는 거야. 아폴로적인 힘은 성장해. 성장하려는 힘이면서 형태 지워요. 근데 보존 본능은 성장도 안 해. 성장을 거부해. 어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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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라서 몇 개의 대칭들이 있는데 이 대칭들이 1대1 대응을 안 해요. 예. 이런 부분이 이제 제대로 이해를 안 하면 좀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혼란스러운 부분인데 실은 조금 알고 나면 전혀 혼란할 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오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오성도 세계를 통합하려고 하는 사고의 영향으로 오는 거니까 사고 자체가 양적인 힘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하는 짓은 개념화시키고 막 이런 짓이잖아. 그러니까 음량을 사실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안팎으로 음량이 바뀌는 거죠. 예. 자, 오늘 오전 강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